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 즉,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제시된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은 우리가 과학 방법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꽤 기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고, 한 사람은 유클리드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현상에 대한 생각을 신화나 종교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제 유클리드라는 사람,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수학자죠. 자, 이 사람은 논리 체계와 공리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과학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과학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연역 추론, 귀납 추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 연역이 있고요. 그 가설 연역 다음으로 이제 귀추라는 것도 이제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는 네 가지겠죠. 이제 귀추까지 한다면 네 가지 방법은 무엇이 더 낫다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과학 방법의 하나로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방법론 중에 먼저 연역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대표적인 연역 추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당연한 소리죠? 예, 이 당연한 소리가 바로 뭐냐면 연역 추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들이 왜 당연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로 제시한 말,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제시한 이 첫 번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든지 뭐 어떤 연유 뭐 사고가 나든지 어떤 연유든 간에 죽게 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첫 번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대전제라고 쓰여져 있는 그 첫 번째 말에 그 쓰여진 말이 참이라면 그 이후에 다 결론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대전제를 만약에 거짓으로 놓는다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은 늙지 않는다. 대전제를 모든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대전제를 넣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늙지 않는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대전제가 거짓이니까 결국에는 결론도 참이 아닌 거짓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역추론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연역추론법은 또 다른 말로 3단 추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즉 3단 논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이 연역추론의 주요 특징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한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고요. 자,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다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요게 이제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제로부터 유도된 판단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앞선 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가 전제이고 새로운 판단은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전제로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연역 추론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어요. 자, 고대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주어진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자연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주로 쓰였던 방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리나 법칙이라는 건 주로 이제 뭐냐면 종교라든가 아니면 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일단 진리로 받아들이고요. 그 진리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현상에 대해 즉 자연현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설명을 할 때 주로 이런 연역 추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대전제로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자, 그럼 소전제는 돌은 물체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나올까요? 자, 그러므로 돌은 땅으로 떨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연역법을 이용해서 자연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연역 추론의 중요한 특징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인 진리 보존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입니다. 특히 이제 제시된 명제들 간의 관계와 논리적 타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모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선생님 얘기를 든 거에서 이 떨어지는 물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체를 물체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제시된 명제들 사이의 관계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연역 추론의 일단 그 한계점은 뭐냐면 바로 대전제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진리를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쉬운 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 자, 이게 어, 연역 추론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단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전제 결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로 돌아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전제 안에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결론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사례 검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에는 대단히 어렵다. 즉 연역 추론을 통해서는 지식을 확장시키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인데 아까 전제가 결론을 포함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전제가 참이 아니면 당연히 결론도 참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대전제에 예를 하나 또 들게요. 모든 세균은 항생제에 죽는다라고 이제 대전제에 집어넣었어요. 그다음 소전제에는 나는 세균성 질환에 걸려 있다라고 넣고요. 그다음 결론은 그러므로 나는 항생제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대충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대전제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세균이 항생제에 죽지 않아요. 항생제 내성균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걸린 병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서 생긴 병이라면 이 추론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제의 오류 때문에 항상 항생제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과학 반복론 중 하나인 귀납 추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납 추론을 얘기하기 전에 귀납 추론을 주장한 베이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 상단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베이컨입니다. 자, 베이컨은 경험주의 철학자로서 주로 이제 연역 추론을 많이 비판을 했는데요.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자, 베이컨은 자연 철학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 자체에 대한 관찰을 통한 지식의 누적이 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과학은 신앙이 아니라 데이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컨 주장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베이컨은 진리는 없고 관찰을 통한 데이터 축적으로 진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베이컨이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인간의 마음이었는데요. 자, 이 인간의 마음을 배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식을 형성하는데. 자, 그 이유를 이 네 가지 우상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우상이라는 게 뭐냐? 자, 베이컨이 주장하는 네 가지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판단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네 가지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띄우는 그림들이 이 네 가지 우상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그다음 두 번째 그림, 다음 세 번째 그림, 다음 네 번째 그림. 자, 이렇게 네 개의 그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 이 네 개의 그림이 각각 그 상징하는 우상이 다 다른데요. 일단 베이컨이 주장한 네 개의 우상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웃는 꽃, 요것이 상징하는 우상은 바로 뭐냐면 종족의 우상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진은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세 번째는 극장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측으로부터 네 번째는 동굴이에요. 동굴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베이컨은 이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네 가지 우상이 인간의 판단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컨이 얘기했던 이 우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종족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맨 왼쪽에 웃는 꽃으로 대표되는 종족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인간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면서 생기는 오류와 편견을 우리가 이제 종족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우리가 꽃이 웃는다 또는 웃는 꽃,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꽃은 얼굴도 없고 표정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꼭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꽃에게도 표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꽃이 웃고 있는지 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관점에서만 어떤 사물에 대한 현상 또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판단 오류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족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은 시장의 우상이에요. 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웅성웅성 왁자지껄 하죠. 자, 요즘에는 마트에서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쇼핑하는데 이 베이컨이 살던 시대에는 시장이 단순히 물건 팔고 사는 그런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소통의 장이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카더라라는 소문도 많이 돌았겠죠? 자, 그런데 이 베이컨이 봤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소문들을 경험 없이 그냥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시장에서 어떤 정치인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막 연설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전쟁 자체가 평화 상태가 아닌데? 자, 그럴싸하죠. 자, 이런 그럴싸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 없이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것, 즉 소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바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음, 시장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극장의 우상입니다. 자, 극장의 우상인데 베이컨이 살던 시대에서 이 극장은 어떤 곳이냐? 영화 보던 곳은 아니겠죠? 그죠? 연극 감상하는 곳입니다. 자, 연극을 감상할 때 배우들의 연기와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가하면서 저게 말이 돼? 이러면서 감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대부분의 관객들은 배우의 대사와 몸짓에 공감을 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감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배우의 대사와 몸짓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베이컨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자신의 소신이 없이 어떤 권위나 전통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렇게 하면서 판단을 잘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 경제 이론은 틀림이 없어. 왜냐면 바로 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경제학 원론을 쓴 사람이거든.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어디에 빠진 거냐면 극장의 우상에 빠진 거예요. 왜? 지금 경제학 원론을 썼다라고 하는 이 권위에 그냥 이 권위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경제 이론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어떤 권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소신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 극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굴의 우상은 뭐냐면 이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만 판단하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니면 또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어떤 현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베이컨은 이러한 우상들 때문에 인간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극장의 우상을 예를 들면서 아까 극장의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예, 무비판적으로 권위를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극장의 우상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거를 예로 들면서
사변 철학이나 종교에 의해서 지배받던 시절과 단절을 해야지 올바른 과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옛날 철학자가 한 말, 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래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에서 지배받던 시절과 완전히 단절을 해야지 올바른 과학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컨의 주장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베이컨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최초로 쓰여진 책이 이 광학에서라는 책인데, 이 사람 이거 누가 쓴 책이냐면 바로 이분 알 하이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 아랍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서 이 책은 이제 빛에 대한 것을 쓴 책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동일 매질에서 직진한다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그래요. 이 책 내용은 선생님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이컨의 주장에 의하면 베이컨이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 추론에 대한 사실을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귀납 추론은 관찰 사실을 종합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귀납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이컨이 우상 때문에 뭐 연역 추론 이런 거 안 되니까 이제 귀납 추론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귀납 추론이 뭐냐라고 하니까 귀납 추론은 관찰 사실을 종합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 쉽게 풀이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백조를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한 백조가 모두 흰색이었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마을에 가서 백조를 관찰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백조가 또 흰색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백조를 관찰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자신이 관찰했던 모든 백조는 다 흰색이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자, 이런 결론 내립니다. 자, 귀납추론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귀납추론은 다수의 관찰 결과를 통해서 일반화된 지식을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귀납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귀납추론은 이 연역추론과 달리 진리를 찾는 활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즉 넓게 퍼질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대상을 검증할 수 있는 확증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아까 백조가 흰색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조를 다 관찰했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 앞선 예에서 백조를 관찰한 사람은 자신이 본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실제 검은 백조가 존재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할 때 그 검은 백조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주장은 맞는 게 아니죠. 즉 관찰 결과가 틀린 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법의 이 단점은 바로 뭐냐면 이 확증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관찰 증거만 가지고는 이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관찰 증거가 어떤 결론과 상관관계는 있어요. 즉, 어떤 관계는 맺고 있지만 반드시 그 관찰 증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대 과학자들은 전제하고 결론을 이게 모든이 아니라 그냥 몇 퍼센트 확률로 이렇게 해서 확률론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은 과학 방법론 중에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과서 13쪽과 14쪽을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저번에 링크 걸었던 다큐멘터리는 꾸준히 감상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